네, 안녕하세요. 지리를 알고 떠나는 색다른 여행법,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경 넘기입니다. 국경 넘기의 즐거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 넘기 여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같이 봤던 두 개의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는 세계의 각 국가와 국경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로 다 이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각 지역이 쉽게 이렇게 넘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에 국경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지도는 지난 시간에 역시 봤던 지도인데 국경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각 국가가 하나의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세계 196개국이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는 국경선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저 국경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또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국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그 지도에서 이 국경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또 하나는 이 국경의 이쪽과 저쪽, 그러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 간에는 정말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국가 단위로 우리는 세계를 자꾸 인식을 하다 보니까 뭔가 A라고 하는 나라와 B라고 하는 나라는 많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분명한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국가 내부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가 간에도 서로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와 카나다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나라가 분명히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국가 간의 유사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부적인 차이를 보더라도 우리가 자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경을 한번 직접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국경을 넘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좀 독특한 위치에 좀 놓여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일종의 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로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만 북쪽으로 육로를 통한 국경선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게 북한과의 그 휴전선은 우리 일반인들이 아무리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넘어가기가 힘들죠.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일종의 뭐 섬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상당히 좀 경직된 국경 인식을 좀 갖고 있는데요. 자,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입니다. 어딜까요? 네,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이고요. 사진을 찍은 곳은 중국의 지반현입니다. 이게 이제 고구려 광개토왕의 그 유적들, 고구려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인데 제가 이제 거기서 고구려 유적을 보고 이제 압록강을 통해서 저쪽 북한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이제 유람선이 있는데요. 그 유람선을 타고 이제 쭉 이제 압록강을 이제 투어를 한번 하는데 이제 보통 공식적으로는 이 하천이 국경선을 이룰 경우에는 하천의 가장 한가운데 부분이 이제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선을 그을 수는 없죠. 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가운데가 이제 공식적인 경계선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탄 그 배가 유람선이 이제 막 그
압록강으로 이렇게 나아가더니만 그 가운데 절반을 넘어서 저 북한 쪽으로 막 이렇게 항해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우리 일행들이 전부 다, 야, 이거 우리 이제 북한 쪽으로 이게 가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그 까딱까딱 월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쪽에 접안은 하지 않고,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뭐 물놀이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쪽 선착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좀 나중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 가운데가 국경선이긴 하지만 하천 그 물 위에서는 그냥 그 접안만 하지 않고요. 육지에 접안만 하지 않고 물 위에서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이제 월경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압록강을 따라서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여기가 이제 백두산 천지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곳이고요. 상당히 멋진 그런 자연환경이 펼쳐져 있고요. 예, 저 건너편에 북한 쪽 초소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천지에서 북쪽으로는요, 이제 이 강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요것은 뭐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은요, 압록강에 비해서 하폭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작은 요람선이 지금 떠 있는 게 보이시고요. 저 건너편 이제 북한 땅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뭐 수영 아니면은 겨울에 이제 물이 빠지게 되면은 걸어서도 이제 월경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상에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 연길 옌지시가 이제 보이시고요. 거기서 이제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을 따라서 이제 쭉 도로가 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도문, 중국어로 투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투먼이라는 도시에 가시면은 이제 국경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저쪽 북한 쪽과 이쪽 중국 쪽이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행객들은요, 요 한가운데 여기까지 걸어서 이제 가실 수가 있고요. 요게 바로 이제 그 국경선이 되겠습니다. 국경선 위에 지금 중국 공안들이 사복을 입고 지금 경계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요, 상당히 이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저쪽이 북한이구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경직된 얼굴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요, 야, 여기가 국경이래 하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막 저기 넘어갔다가 공안의 제지를 받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남한에서 가신 분들은 절대로 저 국경선에 이렇게 발길을 놓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좀 경직된 그 국경 인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행들과 더불어서 그 두만강을 따라서 이제 쭉 그 여행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지금 저 북한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저는 이 사진이 많은 것들을 그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가신 분들은 다 이제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 북한 쪽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십니다. 마음이 상당히 좀 무겁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휴전선이라는 그 국경선이 유일한 육로 국경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경향이 좀 있는데요. 바로 그런 국경 넘기의 여행이 주는 어떤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면서도 동시에 이제 새로운 기대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일종의 꿈입니다. 경계를 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전선을 넘지 못하더라도, 아까 봤던 그런 그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지 못하더라도 북한 땅을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죠. 일종의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생각을 펼치는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곳에 던져진 여행자들은요, 그러니까 국경 넘어 저 낯선 곳으로 던져진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익숙한 이곳에서는 갖기 어려운 새로운 생각들, 성찰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는 낯선 곳이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이 새로운 곳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때로는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요,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분단의 현실을 이곳 그 대한민국 땅에서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외국 나가면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 공항에서 이제 경험했던 일들, 제가 이제 북한 사람으로 오인을 받아서 1시간 정도 억류됐던 경험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국경을 넘어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상당히 다른 곳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세계 시민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여행자들은 심리적으로 국경을 마음속에 담고 여행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국경이 주는 무게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몸에 이제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령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3세계 도시에 가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블라디보스톡이나 동남아시아의 무슨 캄보디아나 이런 도시에 가면은 북한 식당들이 있거든요. 북한 식당에 가면은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이제 무겁기도 하고 좀 묘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심리적 국경이 주는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데요.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이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 지리학 대회라는 게 열려가지고 세계 각 지역의 지리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신 지리학자 부부를 공항에서 영접을 해서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임무를 제가 맡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첫 대면을 할 때 제가 이제 좀 긴장도 풀고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또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좀 이스라엘에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중동 지방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좀 복잡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선뜻 그 여행을 가기가 좀 꺼려진다, 좀 조심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좀 편하자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분께서 웃으면서 딱 한마디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뭐 이게 한마디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외국에서 보게 되면은 한반도의 이 분단 상황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선뜻 여행 가기가 상당히 꺼려지는 그런 사람도 많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는 그런 분단의 현실을 느끼지 못하지만 외국에서는요, 한국은 정말 분단에 의해서 서로 대치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나라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국경을 넘으려면 이게 필요하죠. 여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여권은 여러분들 그 맨 밑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 카메라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전자 여권인데요. 우리 그 여권의 그 소지자의 신원 정보, 뭐 사진이나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여러분들 제주도 여행 갈 때도 뭐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생체 정보가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서류라든가 여권 제시하지도 않고도 우리가 뭐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손바닥을 갖다 딱 이렇게 대면은요, 바로 신원 정보가 이제 기입이 되고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권은 이게 일종의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하나의 징표가 요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이 최근에 아주 그 파워가 상당히 상승했죠. 그래서 코로나 직전 2019년 4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세계 166개국에 대한민국 여권을 통해서 자동 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비자 입국입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받지 않고 현지에 도착하면은 바로 도장을 찍어주는 도착 비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 입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166개국이에요.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늘 보면은 세계 2위, 3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높은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진국 사람들은요, 이런 그 자동 입국이 가능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국가 간의 장벽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제가 어떤 그 국가, 어떤 도시에 입국을 해서 이제 도착 비자를 받게 됐는데요. 그 입국장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요런 그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착 비자, 이 나라에서는요,
지금 그 사진에 보이는 그런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도착 비자를 찍어준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 국가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 나라가 또 어떤 나라일까?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나라들이 이 나라에서는 도착 비자 대상국인지. 일본도 보이고요, 한국도 보이고, 중국도 보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보니까 이게 주로 중동 국가들이고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오히려 대한민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더 쉽게 좀 인정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석유가 아주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국가거든요. 자, 이게 중동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또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라든가 부유한 사람들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이 국경을 넘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후진국 사람들이라든가 좀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국경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간에 갇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지리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꿈을 꿀 수는 있죠. 그래서 국가 간의 장벽이 인류 모두에게 낮아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동성은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화여대에서 여행과 지리라는 제목의 교양 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업에서 저는 늘 우리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에게 여행을 많이 해라. 국경을 넘어서 멀리 가서 고생도 좀 하고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미래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힘주어서 강조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날 어떤 한 날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저 뒤쪽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맨 뒤에 앉아 있었던 한 학생과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 학생은 늘 맨 뒷자리에 그 고정된 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우연히 이렇게 마주치게 됐는데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게 좀 잘못된 이야기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좀 미안하다라는 말을 좀 던졌고요. 하지만 그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대단히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 지도를 보고 꿈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괄적으로 다 이게 저의 이야기가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그 이야기 멘트는 좀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제 수업을 좀 잘 재정리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진국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상당히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의 비율은 55.4%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행은 꿈입니다. 어떤 그 지리적 상상을 하는 즐거움, 바로 이것이 곧 여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리적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 지역의 경관과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 그려보는 일,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국경 넘기가 주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즐거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의 공간입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통과가 되고 누구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단절되어 있는 멈춤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흐름의 공간, 소통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국경을 통해서만이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멈춤과 단절, 흐름과 소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적인 애매한 성격의 그런 공간이다,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공간을 전이적 공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여행자들은 이 공간을 넘나드는 이런 국경을 넘나드는 전이적인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곳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곳의 특성과 저곳의 특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국경이 아주 묘한 즐거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경에 대한 동영상을 한 편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두 편이라고 해놨는데 그냥 한 편만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유럽으로 한번 가보시죠. 유럽의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국경선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국경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감상을 하시고 그리고 지도를 한번 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대단히 평화로운 국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로운 국경이 형성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동영상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작은 세 나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북해를 사이에 두고 영국과 마주보는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베네룩스 3국. 오늘의 첫 번째 여정지는 벨기에와 접경을 이루는 네덜란드 남부 도시 바를러 나사우입니다. 서유럽의 작지만 강한 나라 베네룩스 3국. 이들은 지난 1944년 힘을 키우기 위해 3국 동맹을 결성, 관세 철폐와 화폐 통합 등 보이지 않는 국경을 허물었습니다. 때문에 베네룩스 3국 기행은 한 여행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다채롭고도 특별한 재미를 안겨줍니다. 베네룩스 3국 중 네덜란드 접경에 자리한 도시를 먼저 찾아갑니다. 마을 대로변 한 외국인 가족이 바닥에 누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Oh, very interesting. 큰 강이나 산이 아닌 십자로 그어놓은 선. 아주 재미있는 국경선입니다. 순식간에 두 나라를 왔다 갔다. 아이들도 처음 보는 국경선이 신기한가 봅니다. Yep. See you. 외국인 가족과 헤어져 국경 마을로 향하는 길. 초입에서 마을 이름을 알리는 표지판을 발견했는데 조금 특이합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두 나라의 마을 이름이 비슷한데요. 신기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닥에 그어진 국경선이 건물과 건물 사이, 그리고 도로를 가로지르기까지 합니다. 두 나라의 국경이 뒤섞인 채로 공존하는 마을. 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알려주시겠다는 마을 주민 빌렘 씨. 그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한 가정집 앞입니다. That's why they have a bus. Yes, of course. Yeah. Because they have two addresses. They have two addresses. They have. 이제 주소가 두 개인 거예요.
벨지움 주소가 있고 네덜란드 주소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사인도 보면은 여기에는 벨기에 그 국기 하나가 있고 뒤는 네덜란드 컬러도 있잖아요. 네덜란드 컬러로. 요즘은 정말 재밌는 집이네요. That in this house, the family has Belgian and Dutch children. Yeah? 보통은 그 대문에서 대문이 벨기에 쪽에 있으면 벨기에 아이 그리고 네덜란드 쪽에 있으면 네덜란드 아이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가로질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벨기에 국적을 줬지 네덜란드 국적을 줬지. 벨기에와 네덜란드 국경에 상관없이 기묘한 동거를 이루는 마을. 지금은 두 나라의 공존을 상징하지만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이곳은 분쟁으로 얼룩진 땅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접전이 벌어지던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당시 이 지역을 장악한 독일군은 이곳에 2000볼트에 달하는 고압 철책을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국경선 그 시초가 된 것입니다. 네, 아주 재미난 국경을 보셨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유일한 육로 국경 휴전선과 비교를 했을 때, 뭐 너무 대조적이죠. 이런 국경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새삼 깨달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이 국경, 벨기에와 네덜란드 국경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도상에 보시면은요, 지금 저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입니다. 저게 네덜란드, 위쪽이 네덜란드고요. 아래쪽이 벨기에가 되겠습니다. 저 국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해상도를 높여서 좀 더 자세한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에는 지금 국경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냥 이게 녹지와 그다음 농지 이런 것들만 쭉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경선을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뭐 요렇게 입힐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바로 국경선이에요. 근데 국경선이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의 맨 바깥은 네덜란드의 영토입니다. 네덜란드의 영토 속에 벨기에 영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영토 그 속에 또 네덜란드 영토가 막 복잡하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와 벨기에 영토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런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위요지 혹은 뭐 월경지 요런 개념을 씁니다. 요런 용어를 쓰는데 위요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국가 내에 고립되어 있는 다른 나라 국가의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지금 네덜란드 안에 벨기에의 그 영토가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바로 위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경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나라의 영토가 국경 넘어서 다른 나라의 영토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 결국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디를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토와 떨어져 있는 자국의 영토는 월경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벨기에와 네덜란드 국경 동영상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리와 장벽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국경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휴전선입니다. 판문점에 그어져 있는 저 한가운데 있는 시멘트 라인 있죠? 그 부분이 국경선이 되겠고 저쪽이 북한, 이쪽이 남한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분리와 장벽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경선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만이 가끔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인들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장벽이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런 장벽이 점점 이제 국경선을 따라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적으로 월경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기리는 그런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요 국경선도요, 결국은 아주 철저한 분리와 장벽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분리와 장벽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경선의 경우는 두 개의 그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국기 하강식이 열리는 그 시간대에는요, 양국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아주 웅장하게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세리모니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분리와 장벽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경선인데, 여기는 이제 EU와 BEU, 유럽 연합입니다. 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이 터키의 영토고요. 터키의 그 깃발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너머가 이제 EU로 들어가는데, EU의 첫 나라인 불가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경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EU 마크가 표시되어 있고요. EU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불가리아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연 환경이 국경선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압록강, 두만강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이듯이 그렇게 하천이나 산이 국경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게 잠베지 강인데요.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빅토리아 폭포를 경계로 해서 아프리카의 잠비아와 짐바브웨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빅토리아 폭포의 아주 웅장한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이제 국경을 건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건너자마자 이제 그 국경 초소들이 있습니다. 여권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는 저 남아메리카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이, 그 세 개의 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고요. 그 지점이 바로 세 개 국가의 경계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쪽에는 이렇게 국경임을 나타내는 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 뚜렷한 선으로서의 국경선이 확인이 안 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알프스 산맥의 산자락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와 스위스의 국경선이 되겠고요. 국경선은 없고요. 국경이라고 하는 비석, 표지석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단히 평평한 고위 평탄면의 땅인데요. 평평한 평지에서는 국경선을 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그나마 평지에서 고도가 살짝 높은 곳이 이제 국경선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흑해 카스피에 있는 그 국가들인데요. 그 두 개 나라의 국경선입니다. 그나마 가장 고도가 높은 곳을 따라서 국경선이 설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국경 초소가 저렇게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상 앞에서 보신 국경들은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명확히 선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국경선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어떤 곳에 가면은요,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대방의 땅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곳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화적인 그 싸움을 멈추고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국경선을 가운데 두고 이제 대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국경선을 미확정 국경, 그리고 또 실효 지배선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는 인도와 중국 간의 저 빨간색 라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라인은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만 일단 빨간색 라인을 경계로 해서 일단은 싸움은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효 지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카슈미르 지방, 그 다음에 저 부탄의 동쪽 지방, 이런 데도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전위적 공간의 개념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상에 놓인 상황과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전위적 시간, 전위적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전위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상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를 낮과 밤으로 구분합니다. 낮은 뭐 태양이 이렇게 환하게 비출 때고, 밤은 태양이 져서 깜깜할 때죠.
그런데 낮과 밤의 사이, 그 애매한 시간, 예를 들어 석양빛이 비추는 시간, 아침에 동이 틀 무렵, 뭐 이런 시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입니까? 밤입니까? 상당히 애매하죠? 그런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애매한 시기가 있죠?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른처럼 대접받기도 하고 자, 요런 애매한 시기가 있는데요. 요런 시기를 또 우리가 전이적 시기, 전이적 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적으로도 이제 우리 전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경계상의 공간이 바로 전이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국경이죠. 국경 검문 속 뿐만 아니라 경계를 넘어갈 때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교통 시설들, 그 시설들, 공항이라든가 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전이적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가서 우리가 묵게 되는 호텔은 일종의 전이적 공간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지만 또 바깥에는 이제 낯선 것들이 펼쳐져 있는 상당히 경계상의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령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 면세점이 있지 않습니까? 면세점은 왜 면세입니까? 이게 그 세금을 매길 주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상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늘 이 전이적인 시간과 공간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늘 떠남을 꿈꾸고 실천하는 그런 존재다. 다시 말해서 여행을 꿈꾸고 실천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현실과 가상의 경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테마파크 같은데 여러분들 롯데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여행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경 넘기의 그 전이적인 공간과 시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늘길로 국경을 넘는 것.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해외여행 가시면 비행기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비행기 타시면은 이렇게 화면상에 계속해서 이동하는 경로, 다시 말해서 국경을 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기내식이죠. 기내식이 바로 이 전이적인 전이성을 확인하는 뭐 그런 음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국적, 비행기의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음식이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야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가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10년이 더 됐네요. 그래서 이 공항에 내리니까 정말 제가 전이적인 공간을 몸소 느꼈는데 유일한 동양인이 저였습니다. 다 이제 이 멕시코 사람들 혹은 미국 사람들, 뭐 메스티조나 백인들이었죠. 유일하게 저만 이제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고 두렵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이성을 아주 흠뻑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비행기도요, 예, 상당히 이제 특이한 그런 비행기인데요. 이게 로얄 브루나이 항공인데 보르네오 섬에 있는 브루나이 공화국이라는 조그만 아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있습니다. 석유가 펑펑 쏟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딱 타시면은 모니터 화면에 계속해서 무언가가 한 5분 정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확인해 봤더니 이게 이제 코란에 나와 있는 여행과 관련된 구절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여행이니까 조심해라.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이 로얄 브루나이 항공은 그래서 이게 그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그래서 어떤 전이성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이제 비행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 때 이제 저가 항공을 또 많이 이용하죠. 이제 유럽에는요, 이 저가 항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저가 항공들이 사전에 예약을 잘 하시면은요, 아주 저렴하게 또 여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육로로 한번 국경을 넘어 보시겠습니다. 이제 기차로 국경을 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통해서 국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휴전선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나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겠는데요. 자, 요 기차는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에서 중국의 북경까지 가는 그런 국제 열차입니다. 그래서 국경선을 통과합니다. 제가 이제 이르쿠츠크에서 타서 국경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몽골을 또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 가는 그런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시베리아 횡단열차 보이시죠? 예, 빨간색 라인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쭉 이어지는데 한가운데 호수가 있습니다. 이르쿠츠크 바이칼 호수인데요. 그 바이칼 호수를 끼고 있는 이르쿠츠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중국 쪽으로 내려가죠. 몽골을 거쳐서 베이징까지 내려가는 그 분홍색 그 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 기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경역입니다. 여기 이 국경역에는 국경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려가지고 똑같이 여권 심사를 받고 출국, 입국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국경을 넘어갈 때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경선이 그렇게 쳐져 있지 않지만 철로를 따라서 나란하게 이렇게 철조망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경의 모습입니다. 우리 휴전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슨 철책선이나 장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펑 터져 있는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월경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경계가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몽골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갑자기 풍경이 확 바뀌게 됩니다. 몽골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목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나라고요. 그래서 유목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기 멀리 몽골의 국기도 보입니다. 자, 기차로 넘어보셨고요. 이번에는 바닷길, 그 다음에 강길로 국경을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다를 통해서 국경을 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저쪽 그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국제 여객선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는 이 대한민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오더라고요. 일본에서 동해를 거쳐가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그런 배였는데 요 배였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요렇게 간이 침대가 2층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래서 저녁에 한 5시쯤을 제가 탔던 것 같은데요. 다음날 아침 9시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여기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뭐 휴식을 취하거나 놀거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국경을 넘게 됩니다. 국경을 넘어서 가게 되면 이제 이게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톡 앞에 이제 정박 중인데요. 거기서 이제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산을 하게 되면은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똑같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공항에서 우리가 입국 심사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강으로도 한번 넘어 보실까요? 여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잠비아와 그 짐바브웨 국경선 잠베지 강입니다. 근데 이 잠베지 강의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은 잠비아와 보츠와나가 또 국경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국경선을 제가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 잠비아 영토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지금 잠비아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상 국경을 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국경을 넘는 일이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하지만 또 즐겁고 그런 일이 되겠죠. 그렇게 돼 있는 이유는 일종의 우리가 대단히 국가 중심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세계 인식의 기준은 바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지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국경선이 명확히 선으로 그어져 있고 하나의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가 이제 구성이 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토, 국민, 주권 요 세 가지죠. 이게 국가 구성의 3대 요소입니다. 그 중에 영토가 분명히 획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이 경계선이 바로 국경선이 되겠죠. 이게 또 명확히 획정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걸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국경선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국경선을 넘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리고 또 마음 한구석에서 또 왜 그렇게 두려움의 감정을 유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